지금 16년 차 되어가는 회계사고요. 어. 옛날에 처음에 2006년도에 네. 3일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한 음. 11년 근무하고 난 뒤에 2017년에 이제 새로 법인을 선일 회계법인이라고 세웠습니다. 세우고 세우셨군요. 지금 그쪽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주로 이제 3일 회계법인이 있으면서 주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딜, 그러니까 M&A나 투자 유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실사나 이런 부분,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책을 쓰면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도 하시나요? 예, 기업 밸류에이션도 하고 뭐 트랜잭션 서로 거래하는 부분 자문도 하고 예, 그런 쪽으로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번에 재무제표에 관한 책을 쓰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책 제목이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는 책입니다. 예, 예, 예. 그럼 이 책은 좀 어떤 책이에요? 책이 이름이 이제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중에는 좋은 회사가 어떤 거냐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잘 쓰신 책들도 많고 한데 저는 이제 좀 접근 방향을 조금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 나쁜 회사를 먼저 한번 추려 보면 남아 있는 회사는 우리가 투자할 만한 회사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찾아서 하면 훨씬 더 실패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마 그런 느낌으로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나쁜 회사에 실제로 당해봤으니까. 주식 하시고요? 예, 예전에 이제 뭐 실제로 저 입사하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선배에게서 소개를 해줘서 좋은 주식이라 소개를 해줘서 제가 그게 투자를 했고. 선배님도 혹시 회계사님이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회계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막 들어온 수습 회계사가 막 딱지된 그런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 선배 회계사가 뭐 그렇게 얘기하니 당연히 잘 받겠거니.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고 뭐 나름대로 저는 회계사니까 재무제표 잘 보겠거니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분석을 하고 했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어요. 그 회사.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결국에는 무상 감자를 한대요. 무상 감자를 해서 무상 감자를 하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100개 한두 개 빼고는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무상 감자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손절을 갖다가 가감하게 했고 그래서 한 3,800만 원 그 당시에 물론 15년 전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거의 뭐 1억에 예, 그 당시에 그때 그 연봉에 육박하는 돈을 저는 한 번에 날려버렸고 뭐 날려버렸지만 답은 조금은 건졌죠. 미리 팔았으니까. 그 회사는 그래도 잘 상패됐고. 됐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착안을 한 거죠. 제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이 회사 투자를 했더라도 금방 나왔을 거고. 네. 그리고 투자도 안 했을 거고 한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재무제표를 못 보고 그냥 막연한 이벤트나 이슈 막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돼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한번 쓰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 또 개인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 뭐 좀 홍보를 하자면 이제 제가 뭐 16년간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나쁜 회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조사위원이라고 해서 뭐 이런 어려워진 회사에 대해서 실제 방문을 해서 실사도 해보고 M&A를 하면 실사도 또 하거든요. 회사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숫자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회사들을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속이는 회사도 봤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오너들, 그러니까 CEO나 여러 가지 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나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제가 녹여서 이 책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쓰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둔 거는 뭐냐면 이게 어려우면 사람이 책을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쁜 회사하고 재무제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왠지 좀 거리낌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어렵고 또 나쁜 회사라니까 좋은 회사이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섣불리 손이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아마 재무제표를 한번 공부하려고 한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제 책을 보면 수술 읽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경험하고 녹여서 설명을 했고 최대한 전문 용어는 배제하고
쉽게 쓰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일단 다 읽어보시면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느 정도 감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재무제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회사 그 책을 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맨날 이슈만 보고 뭐 차트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제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이 그렇게 되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무제표를 그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보시고 예. 그리고 이런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시고 그런 건가요? 좀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여러 내용들을 실어 주셨는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투자와 돈의 흐름을 읽는 방법 예. 이거 관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 조금 한 몇 가지 정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 책 자체가 이제 나쁜 회사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나쁜 회사를 발판으로 해서 반대 개념에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되시니까 네. 일단 제가 먼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집어드리면 사회꾼들은 뭔가 설명을 해도 어렵고 뭔가 설명을 해도 복잡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갸우뚱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뭐 설득을 하려고 해요. 뭔가 심플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나쁜 회사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어려워 보여. 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고 하면서도 갸우뚱해.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왠지 투자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해. 아마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10중 8구 그렇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어렵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이 없다는 거고 뭔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복잡한 설명을 하면서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장하게 설명하는 회사들은 일단 배제시켜라. 그런 회사들은 배제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뉴스나 이런 신문지상에 보면 어떤 코스닥 회사 사장님이 나와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분이 무슨 뭐 자기 철학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좀 꿈꾸는 듯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듣긴 좋죠. 하지만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그냥 도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운에 맡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일단 배제를 해라. 그러니까 막 전문 용어나 이런 게 막 어려운 용어 써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는 또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낯선 용어 자체가 낯설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일반인이다 보니까 전문 영역, 그러니까 의학 영역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신기술 영역은 뭔가 조금 뭐 전문 단어도 쓰기도 하고 또 외국인도 많아요. 희한하게. 네. 왜 외국인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외국이 훨씬 직원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이 교수하고 뭐 협업을 했다 하는데 그 외국인 교수가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뭔가 모르는 듯한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실제 보면 백그라운드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게 있으니까 쓰겠지만 실제 이제 뭐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는 회사는 일단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뭐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웅달님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원재료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거 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고 재고자산이 제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생기고 제품을 또 고객에게 팔면 또 매출 채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바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재고자산하고 매출 채권이 바뀌면서 매출 채권이 올라가고 재고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돈을 회수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오고 매출 채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기업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회사는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반복이 되고 회사가 성장하지만 나쁜 회사는 어딘가 덜컥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매출 채권이 엄청 많다든지 뭐 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 재고산이 엄청 많다든지 그리고 매출 채권이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달렸다는 거지. 채권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바뀌고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돈이 제대로 잘 안 흐르는 회사다 치면 그런 회사는 멀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이 많으면 자산이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산 크면 왠지 더 좋은 회사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매출 채권은 실제 그 금액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못 받는 돈이니까. 우리가 돈을 갖다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게 해서 뭐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 빵원이지 않습니까? 소위 부도낼 수도 있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매출 채권이 이만큼 있어도 그게 실제로는 0원일 수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채권의 종류도 이렇게 등급으로 따졌을 때 되게 안 좋은 채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채권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봐야지 아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렇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또 현금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이제 나이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섭리나 이런 걸 아신다면 희한하네. 왜 매출이 이렇게 작은데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럼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걸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뭔가 기업에 대한 뭔가 평가를 할 때는 무조건 현금을 봅니다. 이게 현금은 못 속여요. 현금은 왜냐면 통장에 찍히고 나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손익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을 보고 현금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회사는 정말 이제 안정적인 회사다. 물론 뭐 장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각각의 산업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일단 현금을 잘 번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다. 그렇게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잘 도는 기업만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개 기업에서 네네네. 추린다 해도 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나오죠.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할 만큼 일단 코스피에 들어온 회사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예요. 코스피 200에 들어온 회사. 그러니까 코스피 중에서도 200개 안에 들어온 회사니까 그 회사들은 어느 정도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상당히 위에 있다는 거고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에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만약에 반등이 된다 할 때도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그 뭐 코스닥 회사 중에 뭐 뭔가 뭐 이슈몰이하고 뭐 그런 회사들은 이런 안 좋은 장에 더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될 때도 제대로 회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는 일단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현금이 중요하다 했고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돈 못 버는 회사들 중에서도 뭐 테슬라도 처음에 돈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기술을 영위를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런 거는 제외를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냥 제품 만들고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회사다. 그런 경우에는 유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막 주위에 막 이슈 퍼뜨리고 이 회사가 뭐 신사업을 할 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사업은 쉽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도 돈 많은 회사들이 신사업이 잘 되는 회사 사업이 있으면 그 왜 사업에 뛰어들 건데 신사업을 한다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일단 배제시키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도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사업을 한다 치면 정말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내 돈으로 하려 하지. 누구 동업자의 돈을 빌리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빌리지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에 빌리지도 못하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주주한테 돈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물론 뭐 설비 투자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금이 뭐 몇 년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유상자를 뭐 실시해야 된다, 운용 자금을 써야 된다 이런 회사들은 멀리 하시라. 네. 왜냐하면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면 자기 지분을 없애는 거고 없앤다는 건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자를 하면 안 좋다는 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뭐 LNG 엔솔이라든지 기타 신사업을 영위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또 예외를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회사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유상자를 하는데 운용 자금을 쓰고 있다. 이런 데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한 3-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걸 좀 멀리하고 두 번째는
그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원활하지 않은 거. 예, 비정상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으로.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거 좀 피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자금을 계속 막 조달하고 하는 업체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정도만 필터링을 해도 예. 그러면은 기업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투자할 만한. 엄청 많습니다. 코스닥 회사 중에. 근데 그것조차도 필터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무제표 숫자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음. 그분들도 뭐 아무데 일리가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슈몰이나 자기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회사들을 미리 우리가 챙기고 본다면 답은 조금이라도 나는 이제 실패를 덜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쁜 회사 재무제표를 나는 볼 수 있다 판단이 되면 뭔가 이슈가 있어도 이 회사는 일단 배제를 시키고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꿀팁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말 그 요즘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되게 개인별로 다 다르실 텐데 한번 이런 거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 한번 제발. 네. 그러니까 제발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상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뭐 상폐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 하지만 결국 나쁜 회사들은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회사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리 그 상폐 위기에 벗어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책에도 그렇지만 저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너무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 친저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카카오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막 그렇게 이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회사는 좋은 회사다. 일단 좋다. 왜냐하면 그 캐시플로우를 본다 하더라도 이 두 회사의 캐시플로우는 안정적이고 이미 궤도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독점 기업입니다. 네. 뭐 독점 기업은 아시겠지만 수익 창출이 엄청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 회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 당연히 수익 창출할 때 가격도 독점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일한 영역을 이제 서로 동일한 영역에 경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따로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이버는 다른 영역에서 잘 나가고 있고 카카오도 다른 영역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인 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회사가 서로 나눠서 그 시장을 갖다가 먹고 있는 거예요. 동점을 그 매출을 갈라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주요 재무정보 비교를 해보고 최근 1년 동안의 주요 재무정보를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그게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카카오가 예전에는 뭐랄까 네이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이버에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이버의 4분의 1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100이면 카카오는 25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80%. 80이나 거의 작년 이맘때인가 카카오가 네이버 시총을 잠깐 올랐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약간 카카오가 조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카카오는 상장회사가 자회사로 많잖아요. 그 회사들은 효과도 좀 있겠지만 뭐 카카오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네이버가 나가지 못한 다른 신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개척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카카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5개년 추세를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뭐 제가 뭐 자료도 나중에 드리겠지만 추세를 한번 보면 네이버는 이익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5년 동안. 네. 오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네이버는 그 1위 기업이고 매출액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순간이 이제 시점이긴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이익률이. 대신 이제 반면에 카카오는 처음에 이제 초창기 5년 전만 해도 이익률이 엄청 작았지만 점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추세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기는 거니까 아마도 주주 입장에서는 네이버는 지금은 좋지만 결국에는
카카오 유사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더 쪼그라들 수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5년 동안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더 성장하고 아마도 네이버를 또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2021년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이버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차입금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거의. 2021년 보면 차입금이 엄청 많아지고 자산 총기가 엄청 커졌어요. 별도 재무제표로 봤을 때 연결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드러나겠지만 그런 이유 자체가 네이버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캐시플로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 주고 뭔가 주주 가치만 이렇게 제고하려고 했지 뭔가 신사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거의 육박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네이버도 뭔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M&A를 했던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시드머니를 미리 이제 차입을 갖다가 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던 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사 재무제표를 본다 하더라도 회사의 미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현금이 많아졌다. 그리고 차입이 없던 회사가 차입이 많아졌다 하면 이 사업이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021년 재무제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사람들한테 뭔 얘기했냐면 네이버가 뭔가 다른 M&A나 다른 걸 하면 할 것 같습니다. 했고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런 시도 자체가 아마 시장 자체가 워낙 국내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같이 버무려서 더 확장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시장으로 별로 그 효과는 못 받겠지만 근데 미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국내는 독점이지만 해외에는 그런 게 뭐 일본 라인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별로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또 시장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있고 만약에 한다면 다른 회사를 추천할 바에야 차라리 이 회사를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요새 뭐 또 옛날에 1년 전만 해도 뭐 엄청 뜬 그런 신산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산업군하고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여타 다른 코스닥 종목을 사기보다는 이 회사에 투자해라. 많이 싸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모토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회사 말고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갖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채 차입금 정도는 괜찮은 수준인가요? 보실 때?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애플이라든지 스타벅스나 이런 우량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냐면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차입을 최대한 땡겨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고정적으로 미래에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갖다 미리 차입금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땡겨서 법인세 절감 효과도 누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산업군에 따라서 적정 부채 비율이 있는 거고. 다만 이 회사가 향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자체가 워낙 작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이 많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를 못 내면 돈을 또 빌려서 내야 되고 빌려서 내면 또 이자가 더 많아지고 그런 회사는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엄청 많아요. 그런 회사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점 기업으로서 어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 차입금은 오히려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걸로 봐야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도 있겠죠. 당연히 다른 더 신사업이라든지 뭐 더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제가 뭐 판단하기로는 뭐 재무 정보로만 봤을 때도 본다 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정체되어 있지도 않고 솔직히 뭐 엄청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회사고 자금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조금 뭐 욕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이제 자꾸 분할 상장을 예, 시키는 예,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나요?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기업에서 자꾸 돈이 되는 게 나가면 예.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에너지 엔솔도 그렇겠지 않습니까? 분할, 누적 분할을 해서 네. 그걸 이제 자회사로 만들고 거기서 투자를 받아서 키우는 네. 이제 그런 게 자체가 이제 각 그 산업군별로 밸류를 인정받는 게 다 각 따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섞여 있으면 제대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인정 못 받으면 투자를 받을 때도 뭔가 저평가 받아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카카오는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각 항목별 사업부별로 따로 법인을 만들고 내 안에 테두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전체로 평가를 받아서 외부 투자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각 항목별로 그 산업군별로 더 자신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분할해서 그 분야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받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그래서 문호 방식으로 경영을 뭐 자회사 엄청 많고 문호 방식으로 경영을 해도 뭔가 이제 투자 자금 자체가 원활하게 이제 조달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는 애초부터 뭐 물론 카카오톡으로 해서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았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 자금 필요가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네이버는 원체 옛날부터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이고 외부 투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 왜냐하면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돈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상장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 되는 거 있는데 내 몫을 떼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자기 혼자만 상장을 하고 밑에 자회사는 전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나름대로의 그 전략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카카오가 분할해서 뭐 내 밸류를 얘한테 너무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주주는 당연히 불만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달리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했지 않았을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참 뭐 거기에 대해 뚜렷한 건 아직은 없으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이 중에서 이 분할 상장 이슈를 두고 각자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실 때는 이제 재무제표 흐름상 봤을 때는 현재 주가 대비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나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현금 여유가 있으면 좀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물론 뭐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떨어지는 추세인데. 떨어지는 칼날이 같은 예, 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이렇게 평생 오르지도 않고 네. 평생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플럭추에이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순간 멈추겠죠. 근데 그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답은 뭔가 이제 카카오가 뭔가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한번 구매해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내가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를 비교해보면 네이버가 1등이고 카카오 2등이지 않습니까? 뭐 3등은 없지 뭐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아니다 하더라도 각 산업군에 1위부터 4위까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 1위부터 4위까지 있으면 다 상장 회사고 하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뭐 2위 기업이고 3위 기업이 간에 그 회사 1위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퍼하고 뭐 상대가치법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실제 재무제표를 두 개를 딱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 이 회사가 1위 기업 대비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뭐 만약에 이 회사가 뭔가 좀 더 1위 기업 아까 카카오처럼 이렇게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 회사는 약간 그 1위 기업의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뭐 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들이 보면 시점별로만 보거든요. 시점별로 보서 뭐 퍼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두 개 회사를 그냥 추세로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추세로 이제 그러니까 5년치 정도로 어차피 그 재무 정보는 쉽게 네이버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개 회사를 딱 비교해 보시고 아, 이 회사가 추세가 떨어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파간단을 해보시고 뭐 투자를 해보면 훨씬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럼 1등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2, 3등 주식을 사는 건가요? 저는 이제 2등이나 3등을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산업 이건 간에 거의 4위 안에 기업은 서로 이제 이렇게 시장을 쉐어하고 약간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위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은 일단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런 회사들은
솔직히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자금력이 있어도 치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별로 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2위나 3위 정도 투자를 하시고 네. 이 회사가 뭐 자금력이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안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저쪽 선도 기업이 뭔가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먹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회사는 충분히 그 1위 회사에 육박하는 시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예측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1등하고 네. 비교를 해보는 것도 되게 신선하네요. 네. 네. 그 네이버 카카오고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 드리면 전 고점을 네. 넘을 수는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아니 넘을 수 있죠. 넘을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이런 회사들은 약간 이제 의무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악영향하에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예전에 그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회사가 뭐 3등, 4등 회사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런 회사 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뭔가 하나의 교두보만 있다면 훨씬 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 거였거든요. 이 구글이 뭐 여러 가지 전 세계로 뻗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뭐 물론 퀘스천 마크는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달성했던 주가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만 있어도 보이는 그게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내가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 책 뭐 소개를 이렇게 뭐 한다고 이제 나왔지만 쉽게 읽히니까 한번 읽어보자.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고 서점에 가셔서 한번 제 이제 1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시장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나쁜 회사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 시절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한 번만 고민해 보시면 뭐랄까 이제 지금 뭐 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불려줄 회사는 얼마든지 있고요. 뭐 굳이 이제 그런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약간 꿈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이제 말을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내 진짜 소중한 돈을 이게 맡기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제 이제 그냥 메인 이제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걸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한번 단 일주일이라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그런 나쁜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이 정말 쉽고 또 이대훈 회계사님께서 과거의 그런 경험들, 노하우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적어주신 거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앞으로 뭐 투자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예.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데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회사 재무제표의 이대훈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